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의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에 충실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 경기도 일원에서 아마 장사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중소기업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본질에 충실하면, 근본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중견기업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맺는 말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절대로 장사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할 겁니다. 결국은 장사하는 분들이 정말 뛰어넘어야 될 것, 장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평생 힘든 과정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그 답이 어디 있느냐? 그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근본에 충실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면에서 메가스터디의 하나의 출발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제 제가 2000년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준비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 기업들이 냄새를 빨리 맡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타 강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현우진이 1타 강사죠. 현우진 강사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언론에 보면 한 200억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한 700억 정도 넘습니다. 네. 언론들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자꾸 200억밖에 안 쓰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현우진이 전화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인터넷 강의, 인강 사업을 하겠다는 이미 그 당시에 인강업체가 한 20개 있었어요. 성공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 중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나왔던 진모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미 그 기업은 교육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를 꽤 잡은 알빌 소프트라는 회사. 거기에서 이 손사탐 선생님께서 인강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는데 그 사업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일단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 기가 죽었어요. 대표님 방이 막 어리어리한 거예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 한 구석에는 골프 퍼팅하는 게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수시로 전화 오는데 무슨 골프를 언제 잡자면 자고 이야기하다 전화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아이비 소프트가 온스타디라는 학생들 플랫폼을 만들어놨어요. 강의는 아닌. 그러면서 이거하고 결합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뭘 하고 있으면 좀 더 큰 데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우리 동료 강사들하고 우리 의논하니까 이미 우리가 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찾아가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하고 이제 지분을 5대5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빅 소프트 5, 우리 쪽 강사들하고 이쪽 온라인 사업하는 5. 그런데 이제 자기들 지분의 상당 부분은 온스탑이라는 사이트의 가격을 얼마로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금 출자하고 선생님 중심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새벽 1시, 2시쯤에 제 아는 대학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침까지. 절대로 이건 같이 가면 안 됩니다. 5대5를 했을 경우에 사업을 하다 보면 정자가 필요하고 그러면 금방 경영권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쪽은 한 회사고 여기는 강사들하고 원장들이 들어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선배님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여러 가지 들어보고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거는 5대5로 하면 우리가 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는 건 저희 이야기됐습니다.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접겠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한테 지분 80%를 주고 자기들이 20%만 하면 안 되겠냐는 안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렵지만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단판에서 이제 합의를 저희가 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5월부터 준비해서 자본금 3억 가지고 했고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시장을 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웠고요. 그러나 막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사탐이 시작했으니까 이거 쉽게 성공한 거 아니냐. 손사탐이 시작해서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요소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면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금방 무너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커머스나 이런 거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거나 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에서 깨져서 안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직 동영상이 버퍼링도 많고 해서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첫 해는 2000년에는 음성 전송 방식을 썼어요. 그게 GVA라는 방식인데, 그래서 아까 그 사무실에 조그마한 스튜디오, 한 평도 안 되는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강사들이 수업 마치고 와가지고 새벽이나 낮에 손으로 쓰면서 음성을 더빙하는 방식. 근데 이게 맨날 서비스 날짜가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자기 강의하는 바로 돈이 되는데 이건 지금 아직 돈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와서 그 조그마한 방에서 집의 녹화를 하다 보니까 한 30분 하면 다들 자고 있어요. 가서 깨우고, 제가 새벽 한 2, 3시 집에 가서 뭐 쉬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나가서 보초 쓰고 강의 찍는데 안 하면 가서 깨우고, 얼음장을 놓다가 안 되면 또 나가서 순대국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건 뭐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혁신이었어. 야, 이거 녹음 들어가지 말자. 현장 강의를 녹음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선생의 강의 노트를 선생이 하던 음성이 나오는 걸 맞춰서 거기에 써주는 형태로, 거기서 다시 강의하라는 건 너무 힘들다. 현장에 자기 강의를 귀로 들으면서 거기에다가 GVA 칠판에 쓰는 형식으로 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첫 해에 억지로 만든 매출이 5, 8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강통신망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깔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빨랐어요. 2001년에. 그게 우리 기업하고 운대가 맞았어요. 또 근데 KT가 그 강통신망을 깔면서 엄청나게 광고를 때렸는데, 광고 브랜드가 저희 회사 이름하고 비슷했어요. 메가패스였어요. 지금은 메가패스 상품을 저희가 팝니다. 메가패스 6회 통계 상회 엄청나게 광고 때리니까 매일 저희한테 이렇게 고객 전화 오면 거기 메가패스죠. 아닙니다. 메가스타드입니다. 그 뭐 메가패스고 메가스타드고 하여튼 동영상 강의 한 대 아니냐고 맞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월부터 여름방학 때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시작할 때 강의를 어떻게 찍을 거냐 가지고 심각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는 핵심 직원들은 대부분 다 한양대 교육공학과,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출신들이 많았어요. 얘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동영상 강의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5분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수업 시간에 자기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같은 것도 많이 넣고, 강의가 아무리 길어도 20분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학 입시와 같이 깊이 있는 강의는 개념 하나 설명하는데 20분 늦게 걸리는 것도 있는데, 또 강의라는 게 학생들의 집중을 쫙 끌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제대로 된 강의가 나오거든요. 저는 강의를 1시간 만에 하라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한 2시간 하면 가장 강의가 잘 나오고, 그런데 이 직원들은 모든 강의를 15분에서 20분짜리로 끊어서 하자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 하냐. 강의는 강사가 강의빨이 있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대로 하자 하니까, 그때 제 나이가 41살인데 젊은 직원들이 우리 대표님은 너무 올드하시대요. 와, 저 41살이 올라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래서 맨날 며칠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야, 시끄럽다, 그냥 주식 수대로 하자. 제가 지분 한 70%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에 사니까. 그렇게 해서 강의 러닝타임은 강사가 결정한다. 이게 사실은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90분에서 100분. 그리고 아직 강사들이 카메라에 마사지가 안 돼 있는데 막 카메라 갖다 대가지고 어려우니까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장 강의를 그대로 녹화를 뜬 겁니다. 자기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다 조정하면서. 그리고 어떤 강사는 1시간 하고 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0분 하고 쉬고. 그리고 현장의 욕소리, 처음에 요즘은 이렇게 하면 잡혀갑니다만 애들 조금 불러가 좀 패고 막 이런 것들 그 당시에 다 들어갔어요. 이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겁니다. 현장감 확 살아나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앞에 GVA 할 때 앞에 스튜디오에서 찍다가 우리 강사들이 너무 좋은 바람에 음성을 그대로 더빙하는 것에 영감을 약간 받은 면도 있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인강이 상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매출이 1년에 한번 4배, 5배 뛰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까지 제가 여기서는 좀 많아서 빼버렸는데, 우리나라 그 반도체가 황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6개월 주기로 뭐 몇 배로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손해법칙도 있다. 메가스타디 인강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하는 그 기사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가스타디는 처음부터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성장을 했던 기업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가스타디 하면 대부분 다 인터넷 강의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메가스타디 현재 전체 한 1조가 넘어가는 매출에서 비중을 보면 온라인 쪽, 오프라인 쪽,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어떤 부대 서비스 이렇게 하면 온라인이 한 4,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 4, 그리고 나머지 연간이 한 2 이렇게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비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건 두 개가 유기적 결합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00년에 온라인 기업 시작하고 2002년에 제가 뭐부터 했냐면 오프라인 학원 사업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가 뭐 초중고부터 편입, 로스쿨 전부 다 하면 학원이 한 150개인가 200개 정도인데 저도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오프라인의 유기적 결합을 했고 특히 2007년에 기숙학원 사업에 저희가 도전하는데 아마 이거 비슷한 사업을 이 안에서 생각한 분들이 계셨을 건데 기숙학원 하면 지금은 메가스타디가 1위 기업이라는 걸 다들 알거든요. 근데 저 바로 직접만 하더라도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그죠? 1위 기업이 어디였죠? 예전에 기숙학원은 등용문 그 다음에 고시원 아카데미 이 두 개가 그거보다 그 앞에 가면 진성학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게 등용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니까 등용문이나 고시원에서 야 저것들이 정말 웃긴다. 이 사업이 어떤 거라고 저거 알고 메가스타디가 온라인 좀 한다고 그런 비난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도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여기 구리 사시는 분이었는데 연생 한 60대 분이 수시로 찾아와서 메가스타디 브랜드 빌려달라고 해요. 저희가 브랜드를 절대로 안 빌려주거든요. 근데 이 노인네가 너무 열심히 찾아오고 뭐 심지어 회사까지 찾아와서 40대 초반인 저 앞에 무릎도 꿇고 이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또 고향 선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남양주에 진명학원이라는 거 하고 있는 분한테 브랜드를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사업하다 보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매일 심한 약속을 하는 분은 다 문제가 있어야 되지. 진짜 조심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다 해보셨죠? 저는 순진하니까 강사하는 사람이니까 하도 그래서 그분한테 브랜드 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거의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대출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가지고 금융사고가 터진 거예요. 잘못하면 메가스타디 진명학원인데 저희한테까지 불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학원을 저희가 인수를 합니다. 브랜드 한번 잘못 빌려줬다가 몇십억 깨질 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하고 기숙학원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등록문에 보시면서 저것도 웃기고 있네 하는데 그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내린 게 딱 두 가지인데 S모 원장을 여기 앉히면 성공하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학생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 게 마지막 카드가 손선생 일주일에 학생들과 함께 짭니다. 이게 광고였어요. 내가 애들하고 같이 옆에서 잘게요. 저를 믿고 보내십시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300명 학원에 처음에 바로 채워버린 거예요. 채워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니까 와 이건 완전히 한금알을 낳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걸 내가 뭐 이야기하는 걸 여러 기자들이 파악을 했는지 기사가 한번 났거든요. 한금알을 낳는 기수학원. 메가스타디 등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주위에 중소학원들 뭐 70%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숙학원은 교육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세계 최고의 호텔업입니다. 호텔이 1년 연중 전객실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는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2인 1실, 3인 1실 방이 1년 내내 풀로 차잖아요. 그리고 호텔에 온 분들이 3끼 식사를 다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4끼 식사를 합니다.
간식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식비를 학생들한테 새끼 식사를 5,500원밖에 안 받아도 워낙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어떤 호텔업으로 이 규모가, 교육감님 계신데 이거 공개하면 좀 곤란한데 2006년 12월 남양주에서 시작하고 광주에서 두 번째 이제 하나 확장했는데 이때까지 임차였고요. 2010년에 저희가 여기에 상당한 배팅을 합니다. 조금 더 할게요. 양지 메가스타디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분 한 13년 전이죠. 보니까 병영문이나 고시원들이 이제 주부들 바로 꽤 나가네 하는데, 거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이 업의 본질이 교육과 호텔 서비스라는 쪽에서 상당히 취약해요. 우리가 보니까 우선 사이즈가 한 1000평 정도 가지고 나무 건물 빌려가 개조해서 하는데, 저희가 2010년에 대우연수원이, 그 당시에 대우가 망해가지고 놀고 있던 연수원이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12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할 때도 처음에 내부에서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무슨 부동산 인수를 쓸모없는데 120억. 근데 지금은 그 가치가 한 500억, 600억 넘어가는데, 그걸 인수해가지고 객실이 한 200~300개 있던 거를 학생들이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 시설을 전부 거기다가 6개월도 안 걸려서 1000명 수용하는 학원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장 성공 사례고,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우리가 토지 매입회가 작년 12월에 완공된 국내 최대 기숙학원이 1200명 수용이고, 이게 한 700억인데 실제로 한 거의 9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저희가 여기는 뭐 정말 호텔일 뿐만 아니라 강의실뿐만 아니라 대학 도서관 수준의 독립된 도서관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이상의 교육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이 자원들을 한번 수용 인원을 생각해 보면 한 3,000명이 훨씬 더 되는 숫자죠. 양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매출이 한 300억이 넘고 학원 한 개가 지금 새로 우리가 1200명 만든 데는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게 우연히 일어난 어떤 브랜드 잘못 빌려줬다가 저희가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분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도 할 수 있었지만은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인수를 하고 엄격기를 뛰어들었는데 이게 한금알을 낳는 사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메가스타디는 온오프라인 유기적인 결합을 한 기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 비즈니스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례를 한 3가지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S원장과 K상무 이렇게 대충하는데, 그 S원장이 아까 전에 남양주 기숙학원의 초대 원장입니다. 이 친구가 하여튼 이름 없는 대학의 체육학과를 나와서 학원가에서 이제 교무일도 보고 동산 일을 보는 친구인데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기획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상계동 학원에 진출할 때 원장으로 스카우트 해왔어요. 아니야 다를까? 매일 아침 새벽 5시, 6시 출근해가지고 학생들 다 장하고 하니까 순식간에 그 학원이 싹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중용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상계동에 우리가 임차하고 있던 공간이 좀 협소하고 해가지고 노원전철역 바로 옆에 노원구청 옆에 그 모텔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상업지역이고 우리가 있던 지역은 근린생활 쪽인데, 이쪽에 이제 기아자동차 전시장하고 있는 땅을 저희가 한 200평 조금 넘는 땅을 사가지고, 상업지역이니까 용적률이 800% 이상이니까 14층짜리 건물을 올려가지고 위에 7층부터 5층을 현재 학원을 쓰고 있는데, 그걸로 이 친구 믿고 학원을 확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상계동에 떠돌던 학원가에 잡동산이 일하는 친구가 원장이 됐는데 또 1000명 이상 규모의 원장이 되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건물에 입주하려고 하던 해에 저 기숙학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불러놓고 네 자리 참 좋은 자리인데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남양주 산골짜기 한번 가보자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이장님 절대적으로 안 갑니다. 제가 한 10번 찾아가서 설득하고 인센티브 더 주고 해가지고 남양주 산에다가 쳐박고
근데 6개월 딱 하더만 이 친구가 회장님 이게 제 천직 걔한테 딱 맞는 일이에요. 걔가 있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잡기 때문에 이거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광주도 확장하고 양지 기숙학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저 원장 때문에 결국은 모든 면에서 사람이 답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약점이 있어요. 작은 이익에 자꾸 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지에서 뭐 학생들이 이제 한번 한 이수가 지나고 새 학생이 오기 전에 뭐 엄청난 휴지 뭐 내지는 책 이런 폐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팔아서 나오는 돈은 학원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꼭 빼먹어 얘가. 뭐 그런 일 세탁 과정. 근데 기업이 어느 정도 딱 규모가 되면 내부 고발자가 나옵니다. 쫙 정리해서 들고 오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얘가 엄청난 공을 세워냈네. 근데 아웃시켰어. 기업이 되게 필요한 거. 아무리 공신이라 하더라도 전체의 회사의 도덕적 기준에서 문제가 되면 아웃을 시켜야 돼.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 얘 나오나 학원이 흔들릴까 싶어서. 그런데 그 정도 어떤 학원에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과 내부 인력 보강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더 오히려 확장하는 방향을 갖고 시간상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남양주에서 저희가 기숙학원을 운영할 때 기숙학원에는 되게 중요한 게 뭐 호텔을 하니까 진짜 호텔을 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본질은 교육이 맞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선생님의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루 종일 거기 생활하는 애들의 생활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따로 생활 관리 입시 전문 담임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잘해야 그 반 결과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선생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사회에서 뭔가 강력하게 추구하다 실패한 친구예요. 제일 많은 애들이 행시, 사시 준비하다가 실패한 친구들이 기숙학원에 담임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꽤 영향이 있는 애죠. 그래서 사시 1차, 심지어 2차까지 붙었는데 마지막에 떨어진 애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최용진이라는 친구가 거기 와서 자기는 정말 사시 문 앞에서 떨어진 친구인데 저 생활 담임하면서 막 고민하더라고. 자기 이 길을 그만둬야 되겠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맞다. 네 젊으니까 도전을 다시 해라.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오나. 너가 보니까 학생 관리 능력이 정말 탁월하고. 그래서 하다가 또 실패했어요. 그 다시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학생들 관리하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한 10몇 년 가지고 만든 게 현재 러셀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러셀은 아마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 제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독서실과 학원과 모든 것이 아주 토탈 서비스로 묶여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원입니다. 이게 요즘 MZ세대한테 딱 맞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 2, 3년은 적자를 깨내다가 매출이 지금은 학원 사업본부보다 커져서 올해 한 1,200억 이상 매출을 내는, 그래서 전국에 19개가 있거든요. 분당 같은 데는 한 개 학원의 매출이 한 150억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목표가 전국에 한 100개까지는 가능하겠다. 아직도 40대 중반인데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이 대부분 다 저는 사람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그거까지 물어보였죠. 이게 우리 그 시정부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위대한 어떤 경영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짧게 빨리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6남매를 낳았어요. 저 밑에 동생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59년, 60년 이때 결혼하셨고 20살 때 저를 임신해서 21살 때 저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2년 터울로 계속 애를 낳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5대 독자로서 씹오자마자 우리 할머니가 네가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아들을 많이 낳는 일이다. 그 아들을 계속 못 낳고 아들, 딸, 딸, 아들, 딸, 딸 이렇게 해서 2남 4년인데 살아보니까 이 시골에 애는 계속 낳아 하는데 뭐 농사 짓고 아버지가 뭐 좀 하는 거 가지고 답이 안 나와서 26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제안을 했대요. 내가 그 면 사무소가 있는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인데 저희 사는 집이 무성리였는데 용장리가 면 사무소가 5일장이 열려있네. 거기 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가 너 미쳤나? 26살밖에 애가 지금
3명인가 4명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세게 나온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 거 안 하면 이거 앞으로 미래 답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이혼하고 그만 살자. 그 당시 이혼이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면사무소 앞에 삼거리 코나 집을 처음 가서 팔아라 하니까 안 팔고 하다가 결국은 5배 주고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장사를 했는데 그게 67년입니다. 이제 막 산업화가 아직 꿈틀거리는 경제가 좀 올라가려는 시점에 주위 사람들은 이 소매점을 할 때 한 50%씩 남기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20% 이내로 물건 한 개의 가격을 확 떨어뜨리고 품질 좋은 것을 제공하면서 거기에다가 청교도적 가치를 가지고 저희 집안이 1907년부터 기독교 집안인데 일요일날 절대 장사 안 하고 편의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편의점인데 술과 담배를 안 팔고 그 매출의 40, 50% 나오는 거 안 팔고 일요일날 장사 안 하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럴 때는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하루 이틀 전부터 밤 11시까지 줄을 서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우리 형제한테 다 장사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잘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요.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1970년에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거기 제일 큰 도시가 마산인데 마산에 나가서 겨울에 한 3개월씩 장사할 거다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합니까? 그만 몰라대고는. 그래서 하도 어머니가 마산 자주 나가길래 거의 매일 나가길래 제가 치마 붙잡고 따라 나가봤죠. 나가보니까 어시장이라는 데가 마산에서 제일 중심가입니다. 그 어시장 딱 입구에 한 25평 정도 되는 점포를 얻어가지고 뭘 했냐면 가죽잠바 맞춤집을 했습니다. 가죽잠바 맞춤집을 그 당시 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석을 했고 1970년에 우리나라의 수출 자율지역이 처음으로 마산에 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와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가공하는 기업인데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속옷 입고 다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겨울에 가죽 잠바 하나 입는 게 로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실제로 목격한 게 하루에 가죽 잠바를 한 25개 내지 30개를 제작해서 팔더라고요. 직원 30명이 그냥 밤새서 돌리는 거예요. 그때 가죽 잠바 하나가 10,000원 정도예요. 지금 생각하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사업 한참 성공하는 초반까지는 아직 니는 내 따라 못 온다 이러면서 내가 예전에 마산에 한 달에 집을 한 채씩 산다. 그걸 그 뒤에는 진주 순천까지 확장하다가 74년이 딱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다 접더라고요. 왜 어떻게 안 합니까? 그만할 때 됐다. 그래봤자 저희 어머니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요 34살입니다. 34살. 그만할 때가 됐대요. 그걸 싹 접었어요. 그리고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든 장사를 다 그만두고 은퇴해버렸어요. 나이가 50도 안 돼서 39에 은퇴를 한 거죠. 거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장사를 접었느냐. 74년에 SS 패션이 나왔어요. 삼성물산에서 그 이틀러가 엄청나게 싼 잠바가 나오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니까 물러설 때를 일찍 알았고 그런 그 사업의 DNA가 저희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장사든 사업이든 이것의 가능성의 여부를 주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뭐 우리 교육감님은 아마 DNA가 정치나 관과 관련된 DNA를 타고나셨으니까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셨고 내 DNA가 딴 데 있는데 계속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DNA,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유전자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가르쳐봐도 공부는 타고난 유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도 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을 한두 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메가스타디가 학원으로는 후속 기업이거든요. 대성 종목에 비해서는 뭐 30년 이상 뒤처진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1위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데는 재수생 모집하다가 고민하다가 이거는 카이스트 출신의 지금 우리 모 임원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메가스타디에 팀플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요 그래프가 2월부터 수능 때까지 학생 수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들어오면서 서약식을 하고 메가스터디 팀플 약속대로 하면 너희가 최종 대학 합격하면 그동안 낸 수업료의 40%를 돌려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40% 돌려주는 자기 목표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전체 수강생의 한 30%까지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장학금 지금까지 우리가 썼는데 그럼 적자 아니냐? 적자가 아닙니다. 요 그래프가 학생 수면 거기다가 수강료 곱하면 매출이죠. 그럼 이 면적이 매출이죠. 근데 팀플 장학 제도를 딱 쓰니까 와 메가스터디 가서 재수를 하면 잘하면 수업료 40%까지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고 서울대를 가면 100% 주고 의대 가면 6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메가스터디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풀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수능 전날 우리가 종강일까지 이 학원을 반드시 다녀야 돼요. 3일 이상 결석하면 다 차감이 되거든요. 3일 이상 아예 결석하면 대상자가 안 되고 이걸 자세히 만들어놓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재수학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6월 모평 때가 정원이 제일 많고요. 여름방학 때 되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혼자 하면서 학원 많이 빠집니다. 수학생 주어줍니다. 9월 모평 치고 망하고 나서는 지가 잘못 나니까 학원 잘못 나니까 대거 이탈해버려요. 주위 아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연간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되는데 팀플 장학금은 연간 풀로 채워져요. 그럼 저기 빨간 매출이 빨간 부분이 뭐냐면 전가된 매출이죠. 저거의 70%를 다 장학금으로 쏘아버린 거예요. 그러더라도 영업이 도리어 늘잖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여러 차례 돌려가지고 2011년부터 상당히 한 7, 8년간 성공적으로 하고 나서 지금은 좀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원 사업에서도 1위 업체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과학적으로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 장학생 수가 23만 3천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353억의 사회공헌 장학금을 그동안 썼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보가 아닌 걸 가장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학원 같으면 설명회 가면 다 학원 홍보를 하죠. 설명 쫙 하고 마지막에 이런 강좌가 있고 이걸 들으면 성적이 어떻게 오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메가스터디 오보신 분은 아실 건데 저희는 설명회를 하면 절대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설명회는 설명입니다. 신학기 학생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올해 입시에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면 지원 전략 설명회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원 전략에 오는 애는 대학 가버릴 애들이잖아요.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는 가장 강력한 투자와 설명회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 잠실체육관에, 요즘 뭐 코로나 이후로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잠실체육관에서 1년에 4번을 하거든요. 저게 15,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플로어까지 다 가면. 그래서 오후 2시에 시작하면 한 12시 반부터 잠실역 앞에 장사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시 한 조금 넘어야 시작하는데 그게 보통 5시, 6시에 끝나는데 저게 제 사진이고요. 올라가면 제가 2시간 내지 3시간 부흥회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진짜 성적이 올라갈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원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될 건지 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기업의 신뢰도를 올리고 있어요. 메가스터디한 기업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기업은 일반 어떤 입시 학원과는 뭔가 다른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저는 설명회는 설명회다라는 말씀으로 소개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다들 위기다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위기라고 할 때 위자가 위험할 때 위자고 기자가 기회할 때 기자다. 위험을 이기면 기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건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 메가스터디가 김해에 골프장을 하나 인수했거든요. 골프장을 인수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것들이 이제 돈 벌가 포업장이라 이러는데
사실은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딱 현재 롯데에서 내놓은 골프장을 딱 인수하기 좋은 조건이라서 저희가 인수를 했고 그건 조금 더 뒤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기회를 그래서 주말을 모셔가지고 좀 피곤한데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아침에 일찍 이제 비행기를 타야 돼서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고혜성이라는 개그맨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빠지가 1시간 20분 동안 그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근데 고혜성이 누군지 잘 모르죠.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개그 내용도 모르는데 옛날에 개그에 뭐 짜장면집에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단무지 빼고 그 다음에 젓가락 빼고 3,000원짜리 짜장면 2,000원에 해줄 수 없어요 뭐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거 했던 친구가 고혜성이래요. 근데 이 친구 인생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야 정말 드라마틱한데 이 친구가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와 감동받았어요. 그냥 꽂혔어요. 그리고 더 검색해보면 이 친구가 책도 썼더라고요. 지금 고금리라는 엄청난 위기잖아요. 아마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금리예요. 이 문제를 우습게 보고 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고금리와 관련되고 거기에 허덕이면서 계속 장사의 늪에서 빠져있다면 이거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트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위대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거 내가 하는 게 배운 도둑질이 이거밖에 없는데 하면서 거기에서 늪에서 금리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식의 장사는 제발 하지 말아라고 제가 장사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같은 위기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저희 메가스터디가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고민 때문에 사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지역적 불평등 문제를 사교육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작은 출발이었고 본질적인 출발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과 시스템인 것 같고 더 가니까 비즈니스의 아주 결정적인 부분은 금융인 것 같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한 본능적인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영자로서의 DNA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내적 성찰까지 이루어지면 오늘 모인 여기에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으로 다시 우뚝 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